1000만 원 이하로 꺼내면 괜찮다더라, 500만 원 이하로 꺼내면 괜찮다더라, 여러 가지 카더라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굉장히 금방 찾아내게 됩니다. 상속세는 100% 검증이 들어가는 세목이기 때문에 많게는 수억 원까지 추징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재산컨설팅센터 이정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상속세 신고가 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죠. 상속세 신고가 다시 시작입니다. 왜냐? 우리는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요. 상속세는 100% 검증이 들어가는 세목이기 때문에 조사가 필수적인데요. 세무조사가 실제로 나오면 많게는 수억 원까지 추징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막상 세무조사를 받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럴 줄 몰랐다, 이게 말이 되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야 대비가 됩니다. 자,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상속세 세무조사. 그러면 누구한테 나오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상속세 조사라는 건 저희가 신고가 들어가고 나서 국세청이 이 과정에 대해서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넣은 신고서가 맞게 들어왔는지, 누락된 게 없는지, 혹은 뭐 어떤 혐의점이 있는지를 포착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무조건 상속세 조사가 다 진행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크게 3단계 정도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저희가 넣은 신고서에 크게 혐의점이 없어서 담당 조사관이 이건 이대로 인정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다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상속인들도 그렇고 세무대리인들도 그렇고 따로 연락이 안 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은 재산가액이 낮거나 아주 미미한 경우겠죠. 두 번째로 재산가액이 뭐 10억, 15억 정도 수준인데 아파트 한 채여서 다른 특이점이 없어요. 금융기록도 특이사항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넣은 신고서에서 일부 몇 가지 항목들만 소명이 되면 조사가 종결이 됩니다. 즉, 실제 조사로 전환되지 않고 해명자료 안내문이 와서 이 ABC에 대한 부분만 확인해 주세요 하고 끝나는 거죠. 단 이때 바로바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사관은 이걸 실제 조사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으시면 바로 세무서님께 연락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재산가액이 높거나 혐의점이 많이 보인다고 하면 실제 조사로 진행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TV에서 보시는 것처럼 봉고차 타고 와서 파란 박스 들고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막 우리 집안 다 뒤지고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요즘 세무조사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됩니다. 일단 세무조사 사전 통지가 올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상속세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라는 안내문이 먼저 올 거고, 그때가 되면 세무조사 착수가 또 통지가 올 겁니다. 그러면 실제 세무조사가 진행이 될 건데, 여러분들도 궁금하죠? 세무조사는 통상 한 3명 정도가 편성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기간은 보통 한 2달 정도 잡고 나오는데, 이 2달 내내 조사를 한다기보다 저희가 조사가 개시되는 날짜 기준으로 국세청도 뭐 금융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또 결제를 받는 기간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예상키로는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저희가 실제로 일하는 기간이라고 판정이 됩니다. 그러면 30에서 45일의 기간인데 굉장히 짧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신고를 진행했던 세무사라고 하면 이 모든 자료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을 거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고, 혹여나 제가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던 세무사라고 하면 이 자료를 저도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다 받아서 다시 취합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적으로 쫓기는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무조사에서 대체 어떤 걸 검증하는 걸까요? 저는 제 경험에 비춰서 크게 3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자금 흐름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조사 이후에 사후 관리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순서대로 얘기해보면, 첫 번째 재산 관리된 부분이 있는데, 상속세 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가장 먼저 보는 것들이 이 신고의 적정성이잖아요. 이 적정성의 기준이 뭐냐? 누락된 재산이 없느냐예요. 이 상속세라는 거는 돌아가신 시점에 모든 재산을 합쳐서 평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그 시작점이 같아야 돼요. 시작점이 같다는 얘기는 누락된 재산이 없느냐가 첫 번째예요. 근데 보통 많이들 누락하시는 것들을 보면 보험금이나 퇴직금 같은 거, 이거를 상속인들이 모를 수도 있고 빠뜨릴 수도 있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다 등기가 되기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나 이런 데서 조회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이 조회가 안 되는 항목들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혹여나 해외에서도 활동이 왕성하셨다고 하면 해외 부동산이나 금융거래 잔고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국세청도 모르고 상속인도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금융기록 열람하다 나오는 것들인데 친지간, 가족 관계에서 발생된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만약에 신고 대행을 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포착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입증을 요구를 드릴 건데 이런 것들도 누락되지 않게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재산이 총 몇 개가 있다라고 확정이 됐다고 하면 두 번째는 이 재산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됐느냐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할 거냐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도 있고 감정평가도 있고 아니면 국토부가 고시하는 뭐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이런 가액들도 있죠. 근데 국세청이 보는 가장 기본은 시가라는 개념입니다. 시가가 뭐냐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시세 같은 거예요. 내 부동산이 얼마가 가장 시세에 근접하냐 이거죠. 이걸 판단하는 근거로 내 물건이 거래가 됐든지 내 물건을 감정평가 받았든지 아니면 비슷한 물건이 거래가 됐든지. 근데 이 감정평가도 이슈가 있죠. 감정평가 사업이 2020년도부터 진행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감정평가 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이나 나대지로 국한을 했어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었죠. 그렇다 보니까 뭐 한남동이나 청담동, 논현동 이런 곳에 있는 고가주택들이 예외가 되면서 이게 조세형평에 맞냐는 문제가 또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2025년 1월부터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들어왔던 거죠.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다. 그렇다면 모든 물건을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냐? 요거는 꼭 상담을 받고 의사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금 흐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실제로 상속세 신고할 때도 그렇고 조사할 때도 그렇고 가장 시간 투입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상속인 분들이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들으신 바가 있을 거예요. 1000만 원 이하로 꺼내면 괜찮다더라, 500만 원 이하로 꺼내면 괜찮다더라, 여러 가지 카더라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계좌를 열어보면 굉장히 이상한 금액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 제가 접근한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첫 번째, 상속인 간, 가족 간 거래가 있었느냐? 두 번째, 고액 거래가 있었느냐? 세 번째, 고액은 아니지만 반복적인 거래가 있었느냐? 여기서 금융기록은 모든 출발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순서대로 보면 조사관들도 똑같을 거예요. 이 금융기록을 열람해서 잡아내고 싶은 포인트가 생전에 증여한 게 있냐? 증여를 해서 신고를 안 하고 상속재산을 과소신고한 게 아니냐? 이게 첫 번째죠. 그래서 상속인들의 이름을 다 쳐봅니다. 심지어 손주도 쳐보고 며느리 사이까지 다 쳐봐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 포착되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 그 금액들이 증여가 맞냐 아니냐를 이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칠 거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오래전 뭐 8년 전, 10년 전이라고 해도 이분이 옛날을 기준으로 조회를 해봤더니 재산가액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한 8년 지나서 상속 개시 시점이 됐더니 재산가액이 굉장히 낮게 포착이 돼요. 금융거래 잔고도 굉장히 낮게 포착이 돼요. 그럼 이 재산이 어딘가 현금화돼서 나갔다는 얘기겠죠. 그걸 잡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재산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이 20억의 자금에서 세금을 얼마 내고 순현금 유입이 얼마가 됐는데 이게 일부는 예금으로 들어갔고 일부는 주식으로 갔고 일부는 뭐 썼을 수도 있고 이것들을 추적하게 됩니다. 과거부터 거슬러 올라와서 이 금액들을 추적하게 되는데 제 경험상 비춰보면 큰 돈이 어르신들한테 들어올 때 상당히 많은 케이스에서 자녀들한테 증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현금으로 빼면 괜찮지 않냐? 당연히 수표나 이체보다는 현금으로 인출한 게 리스크가 더 적거나 추적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면 그 금융기록을 열람을 했을 때 부모님 계좌에서 뭐 이를테면 1000만 원씩 뭐 20번 아니면 5천만 원씩 뭐 몇 번 해서 몇 억이 빠졌는데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상속인 계좌에 이유 없는 돈이 입금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수중에 1억, 2억 들고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럼 이거 어딘가에 돈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그게 대사가 되게 돼 있어요. 물론 현금은 뭐 발이 달린 건 아니지만 그 국세청 입장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게 고액은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인출되는 금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활비로 얼마 쓰면 괜찮다 혹은 이 금액 이하로 인출하면 괜찮다 하는 얘기들을 들으시다 보니까 진짜 제가
뽑았는데 거의 한 5년, 7년에 거쳐서 490만 원씩 매월 인출하신 분도 있고 진짜 별의 별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누적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근데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액들이 어느 순간 한 달치, 두 달치, 6개월치가 모이면서 다시 상속인 누군가의 계좌, 손주 누군가의 계좌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굉장히 금방 찾아내게 됩니다. 늘 말이 많은데 어떤 기준이 명확하면 제일 좋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 돈을 받은 상속인이나 이 수증자가 경제활동을 했느냐예요. 근데 경제활동을 했더라도 사회초년생이라서 뭐 연봉이 3천이다. 그리고 독립해서 생활한다. 그럼 사실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죠. 이런 분들한테는 일부 지원이 들어가도 됩니다. 이거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반과 저희가 조율할 문제니까 과하지 않게만 지급이 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금융거래 이제 자본 흐름에서 또 하나 주의하실 사항은 우리가 상속인들 입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판단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고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2년 이내 부채가 발생했거나 재산을 처분했거나 현금을 인출했다. 상속인들한테 소명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80% 이상 소명을 못하면 법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법이 조금 무서운 거긴 한데 국세청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죠. 국세청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데 너네 일부러 숨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이라고 하면 꼭 선친과 얘기를 나누셔서 최근에 큰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얘기를 나눠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채 사후 관리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앞선 단계 일련의 검증을 다 거치셨다고 하면 부채 사후 관리가 남을 거예요. 우리가 신고했고 조사까지 끝났는데 아 이거는 가족 간에 빌려준 금액이 맞다 라고 결정이 났어요.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거를 전산에 넣고 1년, 2년 계속 사후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채가 친지 중에 누구거나 아니면 상속인 중에 누구라고 신고가 되고 조사가 결정이 됐다고 하면 그에 대한 상환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절차를 국세청에서 검증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무조사가 무조건 나온다기보다 검증은 100% 되지만 실제 조사로 100% 나오는 건 아니다. 그래도 100% 검증이기 때문에 우린 항상 그걸 염두하고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조사 전체적인 이슈들 중에 어떠한 항목들은 상속인들이 끝까지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국세청도 있고 심판원도 있고 법원도 있고 저희가 불복 절차를 걸쳐서 추가적으로 이 맞고 틀림에 대해서 판단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세무사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속세 조사가 왜 나오고 또 어떤 내용들을 주로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조사라는 게 누구한테 나와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상속세 조사 대응을 하는 건 지식이 아니고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가능한 많이 다뤄본 사람일수록 결과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에 따라서 내 추징세액이 얼마가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꼭 경험이 많은 세무사님을 찾으셔서 조사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신고 준비한 사람. 이 사람이 이 상속세 전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국세청 출신의 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아무래도 상속인과 국세청 양쪽의 시각을 볼 수 있으니까 제일 좋겠죠. 근데 엑스퍼트 재산 컨설팅 센터는 둘 다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엑스퍼트 재산센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시청하신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퍼트 재산 컨설팅 센터 이정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